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새벽에는 영하 1도고 낮 기온은 또 1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봄이 아니고 바로 여름으로 건너뛰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일교차가 너무 커서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체온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독감도 유행이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또 독감 환자들도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감기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당신이 병드는 이유 6장 환원론적 연구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는 걸로 하지요. 예. 98페이지에 이제 환원론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전체적인 거 파악을 못하고 너무 부분적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그런 것처럼 98페이지에 환원론으로 빚어진 과학은 세상을 단순 인과관계, 즉 선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A가 B의 원인이라 증명되는 고전적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다. 1. A는 항상 B에 선행한다. 2. B는 항상 A 뒤를 따른다. 3. B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C는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은 실험실에서나 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라기보다는 일어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죠.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애매함, 예측 불가능, 복잡한 상호작용의 여지는 없다.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도 발붙일 여지가 없다. 이것이 담배 회사가 과학자들로 하여금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이유다.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나왔던 것은 성면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성면 회사에서 이렇게 로비로 인해서 이제 성면 때문에 사실은 폐암이 더 많이 걸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걸 이제 담배 때문이라고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원론적 단순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우주는 궁극적으로 시계처럼 기계적이다. 일부 환원론적 과학 철학자들은 자유의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갔다. 우리의 생각, 감정, 충동은 화학 반응의 단순 결과이고 이 반응들 자체는 또 다른 화학 반응에서 촉발되고 결국 빅뱅 그 자체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죠. 환원론적 연구는 자연스럽게 환원론적 관찰 결과를 내놓는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환원론적 연구는 세상이 단순 인과관계로 작동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 연구에서 단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으면 단지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발견할 만한 충분한 도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연의 불가사의한 복잡성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환원론이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사실은 그 환원론으로 우리 건강을 논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환원론은 단순 인과 모델에서는 작동하지만 이 모델들은 가상의 조건을 가정하기 때문에 결국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래서 어떨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반면 총체론은 복잡 인과관계를 전제하지만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과학자들은 철학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근거다. 무엇이 근거인가? 답을 찾는 방법이 좋은가 나쁜가? 탐구 주제에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과학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그 자체로 매우 주관적이다. 답은 질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방법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환원론이 뭐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통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치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통계로 잡게 돼서 결국은 그래서 통계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 그 통계를 내느냐, 그 통계를 통해서 무엇을 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는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도
통계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통계라는 거죠. 109페이지에 이제 총체론적 연구 대 환원론적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총체론적 연구가 과학자들로부터 공격받는 이유는 부정확하거나 애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총체론적 연구는 환원론적 연구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실험실 상황에서 밀폐하고 반복하고 소수점 5째 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원인과 결과를 단순화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원론은 정의상 모든 혼란 요인, 주 연구 대상 이외에 추가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의 제거를 추구한다. 그러나 영향은 총체적 현상이다. 따라서 영향을 하나의 변수로 취급하는 연구는 어떤 경우에도 설명력이 떨어진다. 영향을 마치 단일 기능을 하나의 알약처럼 취급하는 것은 영향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느낄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녹차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녹차를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차 안에 들어있는 이제 카테킨이라는 성분인데, 카테킨을 하루에 그러니까 녹차를 8잔 이상 마시면 암에 뭐 예방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녹차에는 카테킨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차에도 카페인이 많습니다. 먹으면 이뇨 현상을 많이 일으켜요. 녹차도. 또 이 점막들, 그러니까 기관지나 이 장 두께를 좀 얇게 만드는 그 지방질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 선생님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관지의 이제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장 두께라든지 이게 얇아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광주에 계신 어떤 다도 선생님도 그런 케이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드시지 말라고 또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것이 뭐 빠진다고 해서 뭐 큰일이 난다거나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영양은 건강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영양소들의 개별적인 작용에만 초점을 맞추면 영양의 전체적인 작용을 놓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6장이 끝나면서 이제 7장은 이제 영양뿐이 아니고 환원론적 생물학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113페이지에 대사 과정을 차트로 만드는 사람들은 세포 대사에 대한 지도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복잡한 차트는 어떻게 환원론이 점점 더 정보를 전문화시키고 세분화함으로써 전체를 보는 능력을 잃게 만들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복잡한 차트에 포함된 한두 개의 반응을 두고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연구한다. 세포대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깊어짐에 따라 점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세포대사 과정에 추가되고 또 추가됨으로써 결국은 전체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퇴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보시면 과도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다 세분화해 놓은 것들을 추가시켜 놓고 뭐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한 가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분해돼 갖고 포도당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쪼개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환원론에 의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하나의 영양소를 하나의 질병과 연결하는 것은 한마디로 틀렸다. 또한 음식 속에 포함된 영양소 및 화학물질들이 이 복잡한 대사 과정에 들어가면 복잡한 대사 과정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음식을 한 입 먹게 되면 수십만의 화학물질이 동시에 이 대사 과정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환원론적 연구고 환원론적 결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체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7페이지에 하나의 효소는 공급량과 요구량에 따라 활성도가 달라진다. 활성도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얘가 자기 역할을 하는 그 활성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내 몸의 요구에 따라서. 공장에서 재료의 공급과 완성된 생산품의 요구량에 따라 조립 라인이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효소는 기질을 생성물로 전환시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심지어 생성물에서 기질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 즉 효소는 반응의 속도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조절한다. 예.
다음은 신세계백과사전에 나오는 효소 소개 글이다. 효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정밀한 형태의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3차원 형태로 접히게 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15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효소가 3차원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수가 있다. 만약 매초 1012개의 서로 다른 배열의 3차원 형태가 시험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정확한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1026년이나 걸린다. 즉 어떤 효소가 특정 화학 반응에서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복잡성과 조화가 이 우주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니까 이거를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효소의 촉매 반응은 무한대에 가깝고 무한대의 네트워크에 있고 무한대의 영양소와 관련 분자들에 의해 조절된다. 영양소가 효소를 조절하지만 효소 역시 영양소에 작용해서 인체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무수히 많은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8억 년 전에 우리는 단세포였어요. 얘가 진화해서 계속 가지를 쳐가면서 뭐 식물에서 다시 동물로 진화되고 뭐 진화돼서 원숭이에서 또 인간으로 뭐 이렇게 진화된 과정에서 봤을 때 그 하나의 세포가 지금의 100조개의 세포까지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형성할 때는 100조개의 세포라고 보는데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질 때 이 세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생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와도 그게 정말 내 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앞에 제 동영상 앞에 보면 호메시스라고 하는 그 책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적당량의 독도 우리 몸에서는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전치. 그러니까 넘어가면 사망하는 치인데 그 안전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122페이지에 이제 아플라톡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플라톡신과 소변 내 대사산물의 관련성을 확인했으며 아플라톡신 대사산물은 오직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땅콩버터를 섭취했던 사람들의 소변에서만 검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아플라톡신 오염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배설한 소변에 아플라톡신 대사산물이 발암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는 동물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자, 아플라톡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 독성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땅콩버터를 섭취했던 사람들 소변에서만 배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땅콩버터를 섭취 안 한 사람은요, 몸에서 대사 처리될 수도 있고 축적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123페이지에 또 이제 필리핀 어린이들의 간암 발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간암은 아플라톡신을 더 많이 섭취하는 아이들이 아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특히 질이 높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훨씬 많이 발생했다. 인도의 단백질 암 연구 결과 필리핀에서 관찰된 동물성 단백질 암의 관련성은 나의 세계관을 흔들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이 예방되는가? 아니면 유발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기서 콜린 캠벨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질 높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했을 때 간암에 많이 걸린다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간암뿐이 아니고 어떤 암도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암 치료 받으신 분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가서 고기 많이 드셔야 된다고 하죠. 이거 굉장히 모순된 얘기들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야, 제 사이트를 구독하시는 분들이야 그래도 자연치유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현대의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공개 유튜버라고 한다면
진짜 암에 대해서 막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암에 대한 책도 저희 집에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풀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라면은 한번 뭐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기능 산화 효소, 그러니까 효소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복합기능 산화 효소는 아플라톡신으로부터 두 가지 대사산물을 생성한다. 하나는 해독되어 배출되는 형태고 다른 하나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도록 활성화된 형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어느 쪽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배출시켜 버릴 수도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효소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게 이제 아플라톡신이 이렇게 분해되면서 해독될 때 이제 중간 산물로서 에폭시드라는 거 형태로 바뀌는데, 에폭시드로 잘 알려진 이 중간 대사 산물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에폭시드는 이 짧은 시간에 DNA에 결합하여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라톡신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플라톡신이 뭐지 뭐 그게 내 인생에 무슨 관계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톡스 주사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고단백 시기는 복합기능 산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키고 두 가지 대사산물, 즉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간 대사산물과 독성이 약한 최종 대사산물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출량도 증가시키지만 에폭시드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다고요? 암이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시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 책이 이 콜린 캠벨 박사의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제 동영상 앞쪽에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풀어놨거든요. 실험 결과들, 데이터들 제가 다 설명드려놨어요. 정말 이 콜린 캠벨 박사님은 암 환자들은 전체 식단의 7% 이하로 동물성 단백질을 줄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플라톡신은 그 자체로 매우 독성이 강하다. 아플라톡신은 세포 호흡을 억제해 결국 세포를 죽게 만든다. 그런데 고단백질 시기로 복합기능 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하면 세포의 죽음을 초래하는 아플라톡신 농도가 낮아지는 대신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에폭시드의 생성은 증가한다. 즉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고단백질 시기를 하게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에폭시드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인체의 다양한 효소 활동이 증가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신체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현재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아마 미래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그런 작용을 하며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기본은 단백질인데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기본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에 항상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초 항상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은 수만 개의 효소가 수백 조개의 세포들 안에서 함께 작용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에, 즉 건강을 유지하기에 사용하는 원료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영양이 건강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항상성을 찾는다. 건강은 수많은 환원론적 개입으로 관리해야 할 그 무엇이기보다는 인체의 복잡한 화학 반응 덕분에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다. 복합산화 효소죠. 복합기능 산화 효소는 매우 다양한 화학 물질을 대사하며 이 과정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아주 작은 변화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마치 단백질 섭취량의 작은 차이로 암 발생에 큰 차이가 발생하듯 말이다. 우리가 적절한 식품을 섭취할 때 복합기능 효소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7장이 끝나고 또 이제
너무 길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8장부터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